네, 안녕하세요. 화면에도 예, 네, 고맙습니다.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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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하나, 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포스타 할 때 그 제 연구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여행을 했어요. 뭐 이렇게 조사, 여행, 뭐 개인적으로 여행도 많이 했고 주로 이렇게 미국을 여행을 했는데 물론 캐나다도 가끔 갔죠. 그래서 뭐, 뭐 옛날 얘기예요. 한 20년 전, 25년 전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미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스토리가 뭐 많이 있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 그래. 뭐 거기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도대체 네가 가본 것 중에서 어디가 뭐 제일 좋냐?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생각하기에 북미에서 가장 멋있는 곳, 가장 가봐야 되는 곳 하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밴프 내셔널 파크예요. 밴프 내셔널 파크. 캐나다에 있어요. 밴프 내셔널 파크. 알버타 주에 있거든요. 뭐 이런 곳이에요. 뭐 근데 뭐 멋있는 곳이니까 뭐 우리 멋있는 곳 많이 가봤으니까 뭐 이것을 어떻게 멋있다고 설명 해야 될지 조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잘 가는 미국의 여행하는 장소 그러면 요세미티를 꼽아요. 요세미티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딱 가는 순간 있죠. 여기 베넌프 내셔널 파크를 딱 가는 순간 있죠. 딱 가면은 정말 요세미티가 그냥 작은 정원으로 보여요. 이 웅장함, 이게 캐나다의 락키거든요. 캐나다의 락키. 한번 여기를 한번 제가 북미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밴프 내셔널 파크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우리 서울의 한 11배 정도 되는 넓이인데 뭐 거기도 갈 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밴프 내셔널 파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바로 이 호수예요. 이 호수. 호수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냐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때 겨울에는 못 가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름에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은 이 호수 색깔이 이게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색깔인데 이게 완전 이렇게 청록색, 뭐 옥색 어떻게 정말 그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인 빛을 내는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한번 가보고 정말 너무나도 저는 환상적인 시간이었는데 저 김연아 선수가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스케이트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을 충전에 듣는 순간 역시 김연아 선수는 보는 눈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이게 제 캐나다 스토리였고요.
네, 그,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제 주요 원인은 이 책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뭐 인류 밖에서 찾았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동물이죠. 그러니까 찾은 완벽한 리더들, 그러니까 동물의 리더십인데 뭐 사실 이 제목이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지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동물의 리더십을 완벽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사실 그 우리 인간의 리더십이 많은 오류가 있듯이 뭐 동물의 리더십도 절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네, 오류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완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출판사들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단 하나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이에요. 책의 제목. 예. 이분들이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만약에 그 서점의 구매 담당자 이런 분들 다 설문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딱 그 사람들의 이렇게 눈에 딱 걸만한 그런 것들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 제가 이렇게 동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동물 연구에서 멋있다는 거야. 동물 연구하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 저는 우리 사람이 이 동물과 그다음에 이신 사이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동물보다 신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행동뿐만 아니라 뭐 유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심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생리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다 연구를 해 보면 할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동물과 더 가까운가 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 유전자, 심지어 마음도 이 동물에서 출발하고요. 음,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동물을 연구하는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이 동물을 연구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이해라고 봐요. 우리 우리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독특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다른 존재인지 그 잘 몰라요. 왜냐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여러분 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반이 얼마큼 독특한지 잘 몰라요. 근데 벗어나 있으면 다른 학교에 가 있으면은 아니면은 다른 완전 외부에 있다 보면은 오히려 더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냥 우리 인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물과 같이 쭉 나열해놓고 같이 들여다보죠. 그러면은 인간이 얼마만큼 독특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다른 존재인지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이해는 바로 사람에 대한 이해고요. 그래서 이 동물이라든가 동물 사회에서 작동하는 원리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좀 전에도 이렇게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진화 생물학자이기도 해요. 진화 생물학, 행동학 이게 뭐 다른 건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사실 제가 진화 생물학 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저는 진화 생물학을 그중에 동물 행동학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그 사고의 틀로 저는 이용해요. 사고의 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관점으로 동물 행동학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동물 행동학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동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동물 행동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하니까 좀 어려운데 그냥 우리 뭐 눈이라든가 이것도 형질이에요. 아니면 우리 피부 색깔, 뭐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나의 행동, 나의 성격 이런 것 전부 다 하나의 형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이런 특별한 형질을 가지게 되었는가? 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그 형질이 그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어떤
번식하는데 그리고 생존하는데 이익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진화 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또는 적응주의적 접근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리더십을 우리는 보통 리더십 연구할 때 뭐 그냥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세종대왕 뭐 이런 분을 보고 리더십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이렇게 연구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연구하지는 않고요. 이 리더십을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연구하냐면은 도대체 이 리더십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개인과 그 집단에게 어떤 번식적인 이익을 주는가, 어떤 생존의 이익을 주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리더십 하면 리더하고 팔로워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 진화생물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리더십을 한번 연구하는 착한 맛보기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나 혼자 사는 동물이에요. 나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팔로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그냥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러면은 사실 이 리더십, 팔로워십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언제 의미가 있냐면은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일 때. 네. 왜냐면 리더 혼자만 있을 수 없잖아요. 팔로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동물 집단. 동물 집단에서는 둘이 있거든요. 리더와 팔로워가 같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리더십은 반드시 집단 이루고 살고 있는 동물에서만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리더십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동물들은 왜 집단을 이루면서 살고 있나요? 이거예요. 자, 동물들은 왜 집단을 형성하는가? 자, 첫 번째, 포식자 방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같이 모여 살아요? 혼자 살면 무섭지 않나요? 네? 무섭죠? 이게 물론 내가 뭐 오늘 같은 현대 사회에 뭐 이렇게 호랑이가 나타난다, 늑대가 나타난다, 뭐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낯선 인물은 무섭죠. 내가 모르는 일은 무서워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후시자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이 더 무섭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무서움, 외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르는 이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도 이 포식자 방어로 인해서 같이 모여 살아요. 두 번째, 동물들은 왜 같이 모여 사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졸업하고 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이 있겠지만은 일단 대기업 들어가고 싶죠? 네, 대기업 들어가고 싶죠? 네. 뭐 1인 기업 하고 싶어요? 아니죠. 예. 기회가 있다면 아마 대기업 하고 싶을 거예요. 왜 대기업이 좋아요? 물론 뭐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게 근데 왜 대기업이 이런 기업들보다는 유리한가? 이 경쟁 사회에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데 이 숫자는 곧 힘이에요. 이 숫자가 받쳐줄 때, 숫자가 있을 때 훨씬 쉽게 먹이를 찾을 수가 있고 먹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클 때, 몸이 질이 클 때 훨씬 더 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해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인간과 동물이 같이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살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생해요. 뭐냐면은 먹이 대분. 나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이 사는데 그래서 먹이를 구분해야 돼요. 뭐 먹이가 풍족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뭐 항상 풍족한 점은 별로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감력.
우리 그 코로나 잘 알죠? 예, 코로나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은 떨어지는 거였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개인들이 같이 모여 살다 보면은 욕구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오늘 우리 같이 저녁 먹자 했는데 나는 파스타 먹고 싶어. 그냥 나는 중국집 가고 싶어. 나는 한식을 먹고 싶어. 근데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욕구가 다르니까. 자, 그 욕구를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집단이 이건 일시적이긴 하지만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원했던 그 집단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욕구가 서로 다르면은 집단이 무너지게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 집단 생활의 장점이 엄청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점이 커지면은 집단이 와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동물들과 인간의 그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집단 생활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원래 집단 생활의 장점을 아니면 집단 생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래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이 그 리더와 팔로워로 역할이 분리됐을 때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가 나눠졌을 때 이 사회적인 조정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조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늘 있잖아 우리 선생님 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건 중국집이지만 오늘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파스타 먹으러 갈 수 있어. 이렇게 사회적인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리더가 있을 때 아주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같이 서로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 공통의 목적 그것이 포식자 방어일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목적일 수도 있어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정하는 거 우리 이렇게 주고받고 하죠. 여기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제가 아까 그 이 사회적인 조정을 할 때 리더와 팔로워로 나눠졌을 때 아주 쉽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게임 이론을 통해서 금방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어요. 갈색은 리더, 그다음에 하얀색은 팔로워입니다. 이 두 물고기에게 공동의 목적을 줘요. 이게 뭐냐면 빨리 먹이를 찾아 이거예요. 먹이 찾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 포식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두 마리한테 먹이 찾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리더, 팔로워, 그다음에 리더, 팔로워 이 세 가지 조합이 가능해요. 이 세 가지 조합의 물고기들이 있을 때 어떤 물고기 조합이 가장 먼저 가장 안전하게 먹이를 살 수 있을까요? 실제 실험을 해본 수가 있어요. 어떤 물고기 조합이에요? 네. 이 조합의 문제점 뭐죠? 이 조합의 문제점? 혹시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금방 성격이 좀 강한 친구들 금방 같이 있다 보면 문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쉽죠. 숫자의 욕구가 너무 강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디 산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이 조합의 문제점 뭐죠? 팔로워 조합.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 리더 팔로워 조합일 때 이제 리더가 내가 먹이를 먼저 찾아볼게. 그러면은 팔로워가 알았어. 네가 앞장서 내가 쫓아갈게. 대신 내가 어디 포식자가 있는지 내가 살펴볼게.
이렇게 역할이 탁탁 분담이 돼요. 그러면서 한번 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것은 다른 이에게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게 사회적 영향력, 뭐 이게 설득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좀 강제일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이고 이 팔로워는 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좀 이렇게 억제해야만 해요. 그 현재 집단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추구할 때 순간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리더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자, 자신의 욕구를 자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팔로워는 불만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만이 좀 심각하게 쌓이면은 그러면은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한 몇 동물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동물마다 그 다양한 사회를 이루고 있고, 자, 그래서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한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가, 네,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리더는 가모장이에요. 가모장. 네, 가모장 그러면은 우리 가부장 있죠? 가부장. 보통 이렇게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를 가부장이라고 하는데 가문 같은 데서 있잖아요.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가장 많은 그 사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암컷이에요. 또 코끼리가 한 70 정도 살아요. 70살 정도. 우리 인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가모장이 되는 나이가 한 60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이고 할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암컷 중심 사회예요. 뭐 암컷 중심 사회 많이 들어봤죠? 도대체 근데 뭐죠 이게 암컷 중심 사회가? 어, 이 암컷 중심 사회에서는 주인이 암컷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실제 암컷만 있던지 아니면은 수컷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서열이 완전히 바닥이던지 아니면은 이 수컷의 역할이 좀 미약해요. 그래서 이 코끼리뿐만 아니라 포유류는 거의 대부분이 암컷 중심 사회인데 왜 어떻게 해서 암컷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새끼가 있어요. 새끼가 태어나죠. 뭐 그러면은 뭐 암컷 수컷이죠. 쭉 성장을 해요. 근데 그러면 청소년이 되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청소년인 것 같은데 청소년이 되면은 수컷은 그 집단을 떠나요.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수컷끼리 그냥 홀로 살든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분산이라고 해요. 분산. 이에 비해서 암컷은 자기가 태어난 집단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소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컷은 남아 있고 수컷은 떠나기 때문에 이런 원리 때문에 이 암컷 중심 사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암컷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그 집단이 이래요. 할머니, 엄마, 이모 다 이렇게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도 그렇죠. 우리 저기 엄마들 보면은 이모하고 아주 친하죠. 예, 아주 끈끈하죠. 예, 뭐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는 좀 서먹서먹하지만 엄마 쪽으로는 아주 친하죠. 예. 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푸유류 암컷은 출산하고 육아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도움이 필요로 해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이 암컷의 친척이 있으면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도와줘요. 그래서 이 암컷 중심 사회에서는
이 입타성이 아주 쉽게 진화하고요. 그래서 공동육아, 포식자 방어를 같이 합니다. 이 코끼리를 사실 코끼리는 뭐 육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자라도 사실 코끼리를 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포식자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자가 유일하게 그 코끼리 그중에서 새끼 정도 있죠. 한 2살에서 3살 사이 정도의 코끼리를 포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자도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또 사자도 암컷 중심 사회예요. 물론 수사자가 있긴 한데 이 수사자는 사실 그 무리에서 중요한 일은 거의 안 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을 저도 암컷들이 해요. 이 사자가 이 코끼리를 공격한다. 근데 이때 공격할 때 그 숫자 있죠. 숫자하고 그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 마리보다는 당연히 2마리가 더 무섭죠. 2마리보다는 3마리, 3마리보다는 4마리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집단이 커질수록 훨씬 더 위협의 정도가 강해요. 그리고 또 이 사자는 이 수컷이 암컷보다 한 2배 정도 몸무게가 더 나가요. 그래서 수컷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위협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래서 사자가 지금 코끼리 무리를 공격한다. 자, 그러면은 유능한, 유능한 감호장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도대체 사자가 공격하여 오는 사자가 몇 마리가 있는지 거기에 수컷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위협의 정도를 판단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방어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코끼리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지금 코끼리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동하고 있어요. 새끼 코끼리도 보이고 여기 보면은 커다란 코끼리들이 앞에 마디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죠?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행진을 멈췄어요. 번식. 이때문에 모일 때 어른들이 전면에 나서 건장한 새끼들이 전면에 나서고 새끼들은 그 가운데 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밀집 대형이라고 하는데 아, 뭐 끼리가 오면 이 사자가 공격하는 그냥 이렇게 밀집 대형 형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절대 이게 아니고요. 그 뒤에서 이 가무장이 상황을 판단을 해요. 딱 소리 듣고 여기 좀 위험하다. 밀집 대형 이렇게 모여요. 그런 다음에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숫자로 한번 밀어붙일 수가 있어. 앞에 2마리 아니면 3마리 전진 딱 시켜요. 그러면은 그 코끼리들이 사자 무리 쪽으로 그냥 쭉 전진을 해요. 그래서 완전 위력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방어 행동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피할지 그걸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무장이 상황을 판단하고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능한 가게 그냥 가무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좀 유능한 가무장이 있고 조금 이렇게 아직은 조금 더 유능한 가무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뚜렷이 날 때가 어디 나냐면은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을 못해요. 그 조금 미숙한 그 가모장은.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훨씬 더 유능해져요. 유능하다는 말은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방어책을 구사하는 것이죠. 그 코끼리는 이합 집산 사회입니다. 이합 집산, 그러니까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는 사회예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이합 집산 사회예요. 자, 이것이 왜 그런가를 보면요. 이게 이합 집산 사회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의 크기가 달라져요. 뭐 코끼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 한 열댓 마리였다가 오후에는 한 100마리, 100마리로 모이고 뭐 저녁 때쯤은 뭐 한 대여섯 마리 모이고 이렇게 매번 숫자가 바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구성원들마다 지금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새끼 코끼리가 있고 엄마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끼 코끼리는 우리 인간의 아기와 같이 물도 자주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먹이도 보드라운 풀을 먹어야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가 있어요. 이 엄마는 그 우리 인간의 엄마랑 같이 아기가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새끼가 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물 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 있는 걸 찾아서 새끼를 먹여야겠죠. 그리고 갔더니 풀이 너무 거칠어. 애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보드라운 풀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구성원들이 욕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이 서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흩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코끼리 무리를 보면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 숫자가 달라지지만 항상 서로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요. 의사소통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인간 잘 들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내거든요. 이 저주파가 되게 멀리까지 가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만약에 저기 그 새끼가 물 먹다가 물 운동에 빠졌어. 근데 엄마가 혼자 꺼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엄마가 SOS를 쳐요. 그러면 가모장이 다시 또 이 다른 코끼리를 끌고 와가지고 구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합집산 사회입니다. 케냐의 암보셀리 국립공원인데요. 자, 빨리 저도 한번 여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코끼리가 약 한 1,500마리, 한 58개 무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58마리의 가무장이 있죠. 그래서 이각 집단의 그 흥망성쇠, 도대체 어떤 집단은 이렇게 번성하고 어떤 집단은 좀 쇠퇴하는가, 이제 이것을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이 재미있게도 이 나이가 많은 가무장이 이끄는 무리가 성공적이었어요. 자, 여기서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왜 나이가 많은 가무장일수록 이렇게 번성할까? 자, 이것이 있잖아요. 이 코끼리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어, 주변에 대한 정보 있죠. 주변 환경, 주변 상황, 주변 사회에 대한 정보가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주변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코끼리에게 위험이 되는 존재는 사자보다도 수컷 코끼리예요. 자, 그래서 이 가무장이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쪽에서 수컷 코끼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 수컷 코끼리는 난폭한 놈이에요. 그러면은 가무장이 야 저기 가면 좀 안 되겠다. 그게 좀 위험해. 저런 건 안 좋아. 우리 이쪽으로 가자. 또 가다가 또 저쪽에서 수컷 코끼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런 건 좀 괜찮아. 저런 건 좀 양순해. 괜찮아. 우리 같이 옆에 있어도 돼.
이, 이 가무장들이 있잖아요. 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수컷 코끼리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만 들으면 제가 누구라는 걸 다 알아요. 성격까지 다 알아요.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가무장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자기 그 집단을 어디로 가서 오늘은 야영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먹이를 찾아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자, 그래서 이 그 이건 나이가 많을수록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고 그다음에 먹이 및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어, 이 가무장의 기억력, 아니 사실 코끼리의 기억력이 정말 놀랍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만난 코끼리도 다 기억을 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이제 코끼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그 사바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바나 환경을 보면은 몇 년마다 어떤 경우는 몇 년마다 그 엄청난 가뭄이 들고 물을 쉽게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이 가무장이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가무장이 기억을 더듬어요. 이렇게 근무했을 때가 언제였더라? 그때 나의 할머니가 그 해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우리 전체를 이끌고 어디로, 사막 어디론가 갔어. 거기 파봤더니 거기 물이 나왔어. 그걸 더듬어 기억해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리를 이끌고 거기로 가서 물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그호전한 분들이 이런 기억력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모장의 리더십 하면 있잖아요. 어, 사실 리더 하면은 명령만 내리는 존재, 이름만 추구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가모장의 리더십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구성원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이제 그것을 늘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무장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전대적인 리더십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끼리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내린 결정을 나머지들이 무조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독재의 리더십이라고 해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독재적인 리더십이 뭔가를 보면은 이 가무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양이 나머지 무리의 정보의 양을 합쳐도 더 많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 가무장 절대적인 리더십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무장의 리더십이 적당한 사회 조직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무장의 리더십이 적당한 사회 조직.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리더십이 가무장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가무장의 리더십을 아무 데서나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무장은 구성원들을 다 알고 가무장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다 알고 구성원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그걸 다 알아야 돼요. 그러냐면은 우리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0 이하 정도의 소규모 조직에서 이런 가무장의 리더십이 잘 어, 그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왕벌인데요. 어, 여왕벌 하면은 이 뿔벌은 일단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여왕벌의 문제는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왕벌은 자연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회를 이끈다. 그 전폭적인 충성, 절대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회 조직입니다. 우리 일벌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일본 사회는 일단 커요. 2만에서 한 20만 정도. 네, 엄청납니다. 그중에서 수벌은 여름에는 한 200 정도, 겨울에는 한 0. 겨울엔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수벌이 없어요. 그리고 여왕벌은 한 마리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요. 자, 꽃밭인데 이 사실 꿀벌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거든요. 보통 이 꿀벌이 이런 꽃을 방문해서 거기서 꽃가루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은 꽃꿀을 가져와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아마 이제 꿀벌들이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이 꽃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꽃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원이 뭐냐면은 꽃이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팍 폈다가 갑자기 팍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팍 폈다가 갑자기 팍 사라져요. 자, 이런 자원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을까? 보면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꿀벌 사회는, 일벌 사회는 번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숫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은 굉장히 유리한데, 이렇게 꽃이 확 피죠? 그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먹이찾기 일벌들이 쭉 가가지고 그 먹이를 한꺼번에 다 가져올 수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무리 여기 열심히 가서 먹이를 꼬꾸를 따와도 그 양은 미비해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리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벌 사회, 이런 꿀벌 사회에 그런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여왕벌밖에 없어요. 여왕벌만 번식을 하고 여왕벌만 알아나요 물론 일벌도 암컷이에요. 그렇지만 일벌은 우리 그 천여비에 그런 교미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여왕벌만 이 알을 낳고 그 다음 세대에 인력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가장 한창 때일 것 같은데 이 여왕벌이 하루에 한 1,500개의 알을 한착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1,500개의 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될 텐데요. 그 여왕벌의 무게 있죠. 여왕벌의 무게하고 1,500개 알의 무게 있죠. 이 두 개를 재보면은 알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루에 낳는 알의 무게가 나의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왕벌은 한창 알을 낳을 때, 그때는 좀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히 주변에 시녀별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먹을 거 계속 갖다 주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알 받고, 뭐 그래요. 하루 종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왕벌 거의 뭐 말 낳는 기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숫자가 이 꿀벌 사회의 완성에 가장 중요해요. 꿀벌 사회가 성공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꿀벌 사회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왕벌밖에 없기 때문에 여왕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 하면은 그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사회에 조직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어, 우리 일벌 하면은 괜히 일벌이 아니고요. 일벌은 평생 일만 해요. 그럼 한번 봐요 한번. 벌집 청소하기, 유충 어린 숫벌 돌보기, 벌집 만들기, 여왕 돌보기, 숫벌 굶기기, 굶겼다가 죽여요. 네, 네, 내쫓아요. 무리해서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벌통에 쫓아요. 죽어요. 숫벌들이. 그다음에 꿀 농축하기, 벌집 지키기, 꽃꿀 채집, 꽃가루 채집 등등등등. 일벌은 그냥 일만 해요. 예, 일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 꿀벌 사례를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불공평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일벌은 평생 일만 하고 번식을 내요. 이에 비해서 요한벌은 번식만 해요. 일어났고 번식만 해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간 사회, 동물 사회에서 참 불공평한 사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확률상, 확률상 여러분도 인벌이에요. 아까 2만 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몇십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은 다 이렇게 현재 1벌일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들이 1벌이라면은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지금 연안 받아요, 여러분은? 이거 보면 열받지 않나요? 뭐 저랑 같이 광화문 안 가세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 벌들도 이런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또 합쳐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일본들도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얼마만큼 불공평한가, 이걸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한벌의 두 번째 리더십 하면은,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요한벌은 이것을 바로 여왕 페로몬을 이용하여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여왕 페로몬은 뭐냐면은 여왕벌이 분비하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래서 여왕벌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분비를 해요. 주변에 시녀벌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시녀벌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 옆에 있는 벌들한테 전달되고 해가지고 이 여왕 페로몬이 우리 전체하게 퍼집니다. 그러면은 이 여왕 페로몬이 일벌의 난소로 들어가요. 난소로 들어가서 이가는 그 난소를 시켜요. 그러니까 일벌은 난소가 억제가 되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게 사실 어떤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자, 이것은 그 존재를 살짝 제거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존재가 제거했는데도 한 번도 안 벌어진다. 그건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존재면 딱 제거하면 난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 꿀벌 있죠. 꿀벌 사회에서 여왕벌을 일시적으로 잠깐 살짝 이렇게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일본들이 불안해요.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은 하지 않고, 그리고 다 갔다 오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 우리 전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여왕벌이 없으면. 그러다가 어떤 일본은 구석으로 가요. 구석으로 가서 다른 여왕벌도 암컷이기 때문에 다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이 벌은 무정란은 수컷이 돼요. 수컷. 유정란은 암컷이 되는데 무정란은 수컷이 돼요. 근데 수컷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수컷을 아무리 많이 낳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 꿀벌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일벌인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제 엄마잖아요. 엄마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마 우리 인간의 엄마도 그렇고 여기 코끼리 엄마도 그렇고 여기 꿀벌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알을 낳았다? 그러면은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왕벌이 난 알 있죠? 그거 먹어요. 여왕벌 그 애벌레 다 먹어요. 그런 다음에 내 알을 돌보려고 해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왕벌이 사라지게 되면은 일벌들이 일도 많죠. 그리고 그 무리를 쳐다니면서 막 그런 알들, 먹이들 그런 걸 다 축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왕벌이 없는 그런 꿀벌 사회는 완전히 와해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왕벌의 리더십 하면은 저는 두 가지. 사실 여왕벌은 한 일이 거의 없어요. 두 가지만 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정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첫 번째가 조직을 키울 수 있는 능력. 사실 우리 회사 내에서 뭐그 CEO, 뭐 여러 능력 있는 CEO 많이 있지만 뭐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이게 조직을 키울 수 있을 때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아까 그 여왕 페로몬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왕 그 구성원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능력. 그 이 구성원들이 언제 자기 사심을 제껴두고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때를 보면은 이 구성원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일치할 때, 그때는 당연히 구성원들이 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일이 그 이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용왕벌은 그 일벌이 말을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이 일벌들이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왜냐하면은 여왕벌이 낳은 알이 일벌하고도 서로 자매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능력, 이 두 가지만 합니다.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왕벌의 리더십이 적당한 사회 조직은 보통 있잖아요. 이 여왕벌의 리더십은 여왕벌은 오늘 뭐 먹고 살까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네, 내일 뭐 먹고 살까 그런 거 절대 걱정 안 해요. 포식자가 와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이그 여왕벌이 적당한 사회 조직은 엄청나게 커다란 사회예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여왕벌이 그 다른 일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왕벌이 없으면은 그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어, 다음은 침팬지인데요. 어, 그 침팬지는 그 계통학적으로 우리 인류와 가장 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 인류하고 유전자를 뭐 98%, 99% 공유한다고 하죠. 네, 그럴 정도로 가장 가까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침팬지 사회도 우리 인간 사회랑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 좀 전에 그 코끼리 사회, 그다음에 저기 여왕벌, 꿀벌 사회를 봤는데 이 두 사회의 공통점은 혈연 사회예요. 구성원들이 전부 다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들 남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침팬지 사회를 보면은 번식을 하는 존재가 암컷이 여러 마리, 수컷도 여러 마리예요. 그러니까 물론 친척도 있지만 남남도 있어요. 그래서 비혈연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침팬지 그 사회가 우리 인간 사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침팬지들이 혹시 여러분 영장류 있잖아요. 네, 관찰해보면 시간만 나면은 털고르기를 해요. 털고르기 정말 굉장히 잘 겁니다. 이 털고르기가 결국에는 이 털을 고르면서 여기에 무슨 뭐 먼지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병원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우 기다린다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털고르기를 하려면은 두 마리가 하는데 그 한 마리가 완전히 자기의 몸을 드러내야 돼요.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상대방한테 드러내야 돼요. 상대방이 그 털을 이렇게 보면서 그 수없는 것들 다 제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털 고르기를 반복하거나 반복하거나 절대 않아요. 가장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존재하고만 해요. 보통 가족 구성원들끼리 해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자식이 엄마한테. 물론 수컷은 여기에 가족이 없어요. 수컷은 가족이 없는데 수컷은 수컷도 털 고르기를 해요. 다른 수컷과 할 수도 있고 다른 암컷과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컷들은 다른 수컷 만약에 내가 친해지고 싶죠. 내가 만약에 이 수컷과 좀 친해지고 싶어. 그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털 고르기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이 수컷들은 또 자기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은 또 친구들하고 열심히 털 고르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누구하고 털 고르기를 하는가 보면은 그 털 고르기를 하면은 아주 친한 존재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존재라고 금방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구르기는 유대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탄자니아에 이 이무가 이끄는 그런 침팬지 사회가 있었어요. 200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이 이무는 우리의 리더예요. 우리가 알파 스쿼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무는 굉장히 건장한 힘이 아주 센 그런 스쿼드였어요. 그리고 이 힘이 센 스쿼드들은 종종 그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그냥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우리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해요. 그래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2인자는 프리무스예요. 프리무스. 2인자라고 하지만 이 알파 스쿼트에 비해서 체격에서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는 절대 이 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리무스는 이 비무에게 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열심히 이렇게 유대관계 철구를 일을 해가지고 친구가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2011년 어느 날이었어요. 운명적인 날인데 이날도 이 피무가 갑자기 또 확 돌변을 해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치페인들이 열받았죠. 근데 이 프리무스가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프리무스가 숲으로 가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고 왔어요. 한 마리, 그래서 4마리 세여가지고 이 피무를 때려 죽이고 드디어 프리무스가 알파 스쿼시 되었습니다.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보면은 재밌는 게 이 침팬지 사회에서 그 알파 스쿼시 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팬지 사회에서 사를 보면은 알파 스쿼시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침팬지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사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우월한 거예요. 신체적으로 우월하면은 알파 수컷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좀 이렇게 아주 지능이 좋다. 머리를 잘 써서 기질을 발휘해서 이 알파 수컷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우리 프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됐거든요. 일종의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맹을 통해서 알파 수컷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보통 신체적으로 열세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온화한 그런 개인들도 그 알파 수컷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뭐 알파 수컷 뭐 되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알파 수컷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알파 스쿼트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알파 스쿼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하루 정도 알파 스쿼트 해본 거하고 1년 한 거하고 또 완전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재위 기간을 보면은 이 신체적인 우월을 통해서 알파 스쿼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평균 2년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동맥을 통해서 그 알파 스쿼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한 평균 10년 정도. 그러니까 이 동맥을 통해서 알파 스쿼트를 유지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이 동맥이라는 것은 결국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그래서 훨씬 더 좀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이죠. 어, 자, 여기서 어, 우리가 한 세 동물 사회의 리더십을 알아봤어요. 특히 뭐 헌신적인 리더십, 여왕벌, 규율, 그다음에 침팬지, 동맥 리더십인데 뭐 사실 이 중에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은가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을? 혹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어떤 리더십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네, 절대 어떤 한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리더십 스타일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그 집단이 처한 환경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그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집단이 다르면은 리더십 스타일도 달라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리더십 스타일이 우월하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점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 사회가 이 다른 이런 동물들 사회와의 하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동시에 여러 사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가족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 가면은 어떤 학급의 일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동호회가 있으면 동호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나라는 커다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말 잘 들어보죠. 뭐, 이 사람은 회사에서는 정말 능력자인데, 아주 유능한 그런 리더인데, 뭐 집에 가면 형편없다. 라든가, 아니면은, 동호회에 가면은 완전 뭐, 이제 떨어지만 갑니다. 우리 그런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각 집단마다 이게 사실 필요한 것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집단에서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리더십 스타일로 동시에 뭐 이 집단에 가서 한번 똑같은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집단에 딱 맞춰져야만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집단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리더십 스타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다 리더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속한 그 집단 있죠. 그 집단의 일단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집단의 어떤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 사회에 처한 환경, 구성원들의 지금 현재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구성원들의 욕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 구성원들의 욕구, 구성원들이 처한 환경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좋은 리더예요. 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은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그런 집단의 특징을, 성격을 잘 이해할 때 좋은 리더십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떤 한 가지 리더십 스타일이 절대 다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약간 리더십 스타일이 이런 리더십 강의가 좀 다른 강의랑 많이 좀 틀릴 거예요. 보통 제가 리더십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항상 내용이 이래요. 이렇게 그뭐 이순신 장군 뭐 이렇게 세종대왕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군대가 있나요? 내가 세종대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런 무의미하다고 할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진화 생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 저는 이런 리더십까지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거기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그 원리를 우리 인간 사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교수님께서 오늘 안녕하세요. 그 영락중학교 2학년 이지호입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그 여러 가지 동물 집단들은 대부분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었는데 왜 인간 사회는 남성 중심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 사회는 왜 남성 중심일까요? 남성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눈에 띄는 리더들이 남자이기 때문에 어, 다시 말해서 뭐 국가를 이끈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뭐 리더는 다 뭐 남자라고 하는 어, 선입관을 가지고 뭐 선입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그 리더는 우리 사회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작은 집단 구성원에서의 그런 리더도 있고 커다란 조직의 리더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 차원에서 거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리더십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아마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 전체에서 보면 그런 다양한 리더가 있고 그 중에는 분명히 그 여성 리더, 남성 리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너무 일반화시킨 것 같아가지고 글쎄요, 그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반드시 꼭 아, 남성 리더가 많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그이좀 이렇게 커다란 집단에서 이 남성의 남성 리더십이 많을까? 네, 뭐 이렇게 본다면요, 뭐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좀 많이 있어요. 굉장히 거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가 있는데 약간 이것을 동물 사회로 한번 들여다보면은 보통 이 수컷들이 그런 리더 위치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신체 구조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수컷들이 훨씬 더뭐 이렇게 번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이익을 가져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조직이 좀 이렇게 커다란 집단일수록 이 수컷의 리더십이 수컷들 중에서 리더십이 많이 나오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동물들을 보면은 거의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거기서 이게 주도권을 이게 보통 주도권이라는 것은 그런 번식하고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컷도 그렇고 그 암컷 중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암컷들도 이 번식을 위해서 그 완전 엄격한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인간 사회까지 내가 공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분까지 뭐 말을 하면은 아마 제가 잘 모르고 말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그분까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동물 사회를 본다면요 네, 이러한 그런 이 수컷들이 이 리더가 되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 그 수컷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선택하기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1위에서 수컷이
그냥 그냥면 이게 코끼리에서 수컷이 흩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암컷무리에서 어떻게 계속 번식할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뭐 암컷들이 뭐 이렇게 이게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유전자 쇼핑을 한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제한적인 요인이 번식을 할 때 제한적인 요인, 네, 제한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게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요인이 번식을 하는 암컷의 숫자예요. 그래서 번식을 하는 수컷의 숫자가 좀 많이 있어요. 이에 비해서 번식에 하는 수컷의 암컷의 숫자는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사례를 보면은 만약에 암컷이 번식을 한다고 신호를 보내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수컷들이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코끼리 암컷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포유류 사회, 포유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물 사회를 보면은 번식할 때 제한적인 요인이 암컷의 숫자이기 때문에 암컷이 만약에 번식을 할 때 신호를 보내면은 굉장히 많은 수컷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암컷의 입장에서는 근데 왜 사람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아니요. 근데 수컷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맞아요, 그 입장. 맞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이게 무서운 존재인데 준비인지 아닌지 같은 무리도 아닌 뭐 텐데. 사실 코끼리 암컷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수컷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건 수컷의 뭐 유전자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쇼핑하면 되는 거죠. 쇼핑이요? 예, 쇼핑, 왜 쇼핑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 음, 어떻게 쇼핑이요? 그게 그 특정 수컷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음, 질문이 없나요?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